오늘 오후 라이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려고 켰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네, 부산에 오니까 좀 공간이 좀 새롭죠. 부산 저희 당협 사무실인데 여기서 지금 오늘은 여기서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여기 저는 좀 인테리어가 좀 깔끔한 거 좋아해가지고 전부 흰색 투성입니다. 누가 어디서 보고 가더니 치과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치과 아니고요. 저희 당협 사무실입니다. 목소리가 작달해서 제가 마이크를 좀 앞에 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이상한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상한 뉴스부터 저희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많이 작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해야 되나? 소리가 많이 작을까요? 네. 네. 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신다고 하시네요. ASMR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재밌네. ASMR 뭐 이렇게 팅글링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상한 뉴스. 예. 김민석이 인사하는 법을 가지고 댓글보다 너무 웃기네. 노래방이세요? 한국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인사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90도로 인사하는 거 제가 이상하다고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90도로 절을 하는 영상이 너무 이상했는데, 이제는 그 또 SNS를 이용해서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또 찾았습니다. 김남준이랑 친한가 봐요. 왜 뻑하면 찾아. SNS를 통해서 절은 45도 각도의 정중한 예를 갖추려고 했는데, 90도로 하니까 너무 과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국민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체제가 새로 들어서고 그 국민에게 90도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본인들의 공천권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권이 달려 있으니까 하나같이 공산당처럼 저를 90도로 팍 숙인 거예요. 이거는 인사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민주당의 그 일극 체제, 공산당스러운 거 위에서 한마디 하면은 그대로 따라야지.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면은 공천권도 빼들어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남준한테 얘기를 했지만 실제 민주당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존중하는 것이, 좀 국민들한테 존중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거 원상복귀하고 선거제도 바꾸고 사전선거제 폐지하고 중국인 돈 퍼주는 거 중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국민을 존중하는 거지. 절하는 게 무슨 90도로 절하면 국민들이 존중하는 겁니까? 갑자기 명진 스님 입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와서 절 얘기를 하니까 뜬금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 아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때까지 뭘 제일 문제 삼았습니까? 대파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 삼았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아마 그 대파 사진이 있을 텐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이겁니다. 야, 이게 지금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가 얼마나 태평성대였냐. 그게 대파 하나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재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난리치고 총선 때 개딸들은 막 대파 들고 선거하러 가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대파 가격은 물론이고 모든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또 실질적으로 환율도 너무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자영업자가 죽어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SK가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거 가지고 또 좌파들은 이재명이 잘하느니 어쩌느냐 하던데 지금 물가는 여러분 살인적인 물가고 집값도 지금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 월세도 몇십 프로를 올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전용기 사진 보니까 짜증나시죠? 근데 이것도 대파 들고 장난치던 민주당이 지금 왜 아무 소리도 못합니까? 대파로 진짜 뺨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대파 가지고 엄청나게 선동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물가가 진짜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참,
대파 빼고 모든 게 다 난리다. 예. 김사랑님이 대파도 중국산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막 중국산도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열받아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도 지금 우리는 들 게 너무 많아. 예. 어디 집 모양 모형이라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대선 때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되게 열받겠잖아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면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계란값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가더니 이제 또 브라질까지 가서 브라질 육류를 대거 수입해 오겠다. 중국산을 자꾸 수입해 오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국민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라임님이 노 차이나라고 했는데 저는 중국 제품은 진짜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먹거리 보면은 막 그 고춧가루 같은 데도 일부러 색소를 막 뿌려서 하잖아요. 다 그냥 가짜 상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물가 부분 놓치지 말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브라질 이렇게 써주셨는데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상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민주당 의원들 사진이 대거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여당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더니 법원 행정처도 없애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법원 행정처가 뭐 하는 기관이냐면요. 대법원을 비롯해서 모든 이 법관들을 관리 감독하고 또 각종 양형위원회라든지 법원 조직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민주당으로 따지면은 사무국 같은데요. 민주당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사무국 돌리고 또 그 사무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 입맛대로 대법관 임명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법원 행정처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미우면 무조건 없애겠다는 거예요. 검찰 공소청으로 바꿔. 이게 딱 공산당식입니다. 공산당이 뭘 자꾸 없어요. 기존의 기득권을 깨부수고 자기들이 독재하는 체제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을 다 없애는 게 공산당의 특징이에요. 과거 역사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저기 북한에서 공산체제 처음 들어왔을 때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뭐 토지 관련된 제도들 다 없애고 토지 문서 다 뺏어가고 기존 부서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공산당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독재를 한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가 매번 얘기했을 때 요번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있어서도 법원 행정처도 신중해야 된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 법조인으로서 또 사법의 축을 담당했던 판사로서 실제 일을 해봤더니 이건 너무 문제다 싶으니까 죄송해요.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를 없애자고 하는 거는 진짜로 좀 문제인 거고요. 이게 우지훈 님이 베네수엘라 되기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홍콩이 중국으로 먹혀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정말 봐야 돼요. 처음에 홍콩이 그냥 여러분 중국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홍콩 의회가 먼저 장악당했어요. 그러면서 친중파로 그 홍콩 의회가 다 구성이 됐고요. 지금 민주당이 다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유학한 사람, 친중파들이 다수당이면서 다 중국 관련된 정책도 펼치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 법을 엄청나게 많이 바꿨어요. 중국의 친중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법을 계속 바꿨고 그 중에 또 법을 계속 공산주의적으로 계속 바꾸다가 그 다음 한 게 뭐냐? 입틀막법 같은 거를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복면을 못 쓰게 한 겁니다. 복면을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민 정책을 바꿔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본토 사람들이 계속 홍콩으로 들어가. 1년에 그냥 뭐 1000명, 2000명 단위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몇천 명씩. 그리고 나서 7년을 거주하고 나면 거기서 홍콩의 영주권이 나오고 투표권이 생겨서 막 중국의 본토 사람들인데 홍콩에서 투표권을 행사해. 너무나 놀랍도록 지금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주제가 아니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홍콩처럼 중국에 먹혀서 공산주의 체제로 가느냐, 독재 체제로 가느냐, 이런 문제예요. 저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요새 홍콩 안 가거든요. 옛날에는 홍콩이 좀 가까워서 여름 휴가 갈 때 변호사들은 많이 갔어요. 왜냐면 멀리 가기에는 자기 사건들이 있으니까 재판이 밀려 있어서 멀리는 못 가거든요. 그러면 홍콩 가서 며칠 2박 3일 정도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었는데 요새는 홍콩을 거의 안 가죠.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니까 묘하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뭔가 다 지저분해지고 뭔가 다 바가지도 늘고 뭔가 치안도 엉망이고 뭔가 다 촌스러워졌어. 네. 아, 여기 홍콩에 있었던 분이 계시는구나. 홍콩에 있었던 분이 제 얘기에 공감을 해주시는데 아마 공감할 거예요. 가장 홍콩이 중국에 먹히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있을 때 가장 홍콩이 유럽 같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홍콩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때문에 홍콩에 금융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왜? 금융의 핵심은 자율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롭게 투자하고, 자유롭게 돈 빌려주고, 자유롭게 돈 회수하고, 각자 빚 못 갚은 사람은 빚 못 갚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담보를 빼앗기던 담보가 경매로 넘어가는 거고. 근데 대부분 지금 댓글에서도 19년도 이후에 홍콩이 안 간다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금융으로 발전했던 가장 자유민주주의스러웠던 국가가 불과 지금 7, 8년밖에 안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홍콩이 넘어갔던 그 과정이 저는 지금 대한민국과 너무 오버랩 돼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우리가 이걸 잘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홍콩 시민들도 훌륭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훨씬 국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똑같아요. 우회부터 장악하고 법부터 만들고 기존의 기관들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투표제도 없애고 투표제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홍콩이 먹혀 들어갔던 그 과정을 우리는 막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중국과 홍콩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홍콩 시위를 얼마나 폭력적으로 막아서면서 홍콩의 독재 정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한번 다음에 특집편으로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와 정말 끔찍해요. 홍콩의 젊은 학생들까지 실제로 홍콩 경찰들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학생들이 쓰러지는 장면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중국의 자금력을 가지고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여러 동남아 국가에 중국에 그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의 국채를 사들이면서 홍콩이 중국에 먹혀 들어갔던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는 다른 나라에서 상영을 못해. 상영하려고 그러면 그 정부에서 막아요. 그러니까 몇몇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홍콩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상영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상영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도 또 중국에서 난리치겠죠.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대만에 외교를 하러 갔던 국회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중국에서 비자를 안 내준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비자를 안 내줘요. 저는 뭐 중국에서 와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저는 중국 안 갑니다. 중국 안 가지만 실제 일이 있어서 중국을 가려고 해도 대만을 갔다 오면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를 대만에 들린 사람은 너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화나는 거죠.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 투표권, 이번에 총선 벌어지면 중국인 투표권을 제가 가장 큰 이슈로 띄울 거거든요. 이거 이번 총선 때 막아내지 못하면은 계속 중국인의 투표권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네. 이번에 못 들어간 의원 김기현 의원 맞습니다. 댓글에 지금 나와 있는데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서 제가 어느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몇몇 의원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갔대요. 근데 중국은 나는 걱정을 안 해. 나 어차피 지금 계속 중국 관련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비자를 신청해도 중국에서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하겠죠? 내가 안 갔다. 내가 안 가. 나는 초대해도 안 가. 아, 좀 약간 옛날 말이네. 웃기는 짜장이네.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 진짜 웃기는 짜장이네, 정말. 아, 이분은 나랑 세대가 비슷한가 보다. 우리 때 웃기는 짜장이네. 이거 많이 했었는데. 네, 재밌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갈게요. 아, 이거 여기서 너무 또 수사를 많이 떨었네. 아, 이거 되게 우리나라 입퇴막법에도 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미국은요, 뭔가 대법원이 종신제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언뜻 하면은 대법관이 종신제라는 게 좀, 왜 한 번 맡으면은 죽을 때까지 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종신제에 대해서 찬반은 있을 수가 있는데, 종신제라서 좋은 점이 뭐냐? 대법원이 뭔가 눈치를 안 봐요. 정치권의 눈치를 안 봐. 그래서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있다 싶을 때는 한 번씩 나서서 미국의 전체적인 자유를 신장하는 방법으로 판례를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미란다 원칙 있잖아요. 미란다 원칙도 그 미란다가 굉장히 끔찍한 강도살인범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법칙대로 하면은 당연히 잡아 넣어서 징역 100년, 200년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왜 경찰이 공고하기 전에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영화에 보면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잖아요. 그 미란다가 엄청나게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근데 미란다 원칙을 어느 순간에 미 대법원에서 빵 때린 거예요. 모든 유럽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발달했던 유럽들도 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까지는 법원이 경찰이 뭔가 범인을 잡는 데까지 법원이 특별히 관여를 안 했어요. 근데 그 판례 하나로 범죄자의 인권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의 자유 신장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판결이거든요. 근데 저 판결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개인 트위터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팔로워를 차단한 거예요. 이재명이 따라할 게 없어서 이걸 따라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트위터는 대통령의 트위터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팔로워를 특정 개인을 찍어서 차단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못 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딱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 긁히면 바로 차단이잖아요. 네. 나는 근처도 안 가니까 차단당할 일도 없는데 그냥 얼마 전에 김어준 저장소인가 하는 그 유명한 김어준 지지자 그 SNS가 있거든요. 근데 김어준 저장소도 차단을 했어. 그리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국민을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트위터를 이용하고 X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퇴마법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북한과 도 같이 우리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미국으로부터 홀대 받는 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주권 국가인데 미국한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홀대를 받습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법이 북한법 같은 거예요. 입틀막법? 미국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을 시행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금융 제재를 취하겠다. 비자 제재를 취하겠다. 여러분들 미국 가실 때 비자 잘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 때문이에요. 왜? 미국에서 비자 정책을 계속 강화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유가 아니고 북한 비스무리하게 됐고 좌파 정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비자로 막는 거고요. 입트마법을 시행하는 순간 다 제재받는 것이 X, 스레드, 이런 것들이, 인스타 이런 것들이 미국 기반의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미국 회사들한테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면서 미국 회사의 영업의 자유도 침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틀마법을 저는 이거 서명을 계속 받고 있지만 제가 이제 곧 그 9월 중에는 소송 제기를 할 거거든요. 8월까지는 서명을 받고 9월 달에 소송을 제기할 건데 여러분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나라 지키는 길이고 그러니까 홍콩처럼 중국에 먹히지 않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한테도 떳떳하게 어깨 펴고 주권국가로서 미국한테도 대접받는 길입니다. 그거를 나라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이거 기사 보고 사실 좀 마음이 좀 상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의 야당에 대해서 왜 유튜브 정치를 하냐. 그리고 의원실 앞에 왜 실버 버튼을 달아놓느냐. 제가 그냥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남이사.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거기다가 유튜브 실버 버튼을 달든 왜 나 관련된 무슨 배지를 달든 표창장을 달든 저의 자유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냐면은 어느 순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기사의 비중이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여야를 원래 똑같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언론의 속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긁혔네라고 하셨는데 좀 긁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제 개인이 긁힌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언론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중앙일보가 긁혔다는 뜻이구나. 나도 긁히고 중앙일보도 긁혔나 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기자들 정말로 존중해가지고 제가 채널A 때 이동재 기자 탄압하려고 막 덤벼들었을 때 제가 그러니까 수임료도 하나도 안 받고 무료 변론을 자처해서 진짜 거의 1년 가까이 같이 싸워서 무죄를 받아냈거든요. 그때 저도 같이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언론의 힘을 너무 잘 알거든요. 언론은요, 권력을 치는 데서 언론의 사명이 있고 언론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권력에 순치되는 순간 언론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힘 잘못하는 거, 국민의힘도 야당이지만 권력이 조금은 있으니까 우리 국민의힘 못하는 거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근데 지금 권력의 크기가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고 예산도 마음대로 해, 인사도 마음대로 해, 자기 정책도 마음대로 해, 법도 마음대로 바꿔, 기관도 마음대로 없애, 그 자기 재판 자기가 없애겠다고 해. 이렇게 독재 국가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잘못하는 거랑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디를 더 많이 비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선거제도 엉망이야. 보안수사권 폐지 엉망이야. 선거제도 엉망인 건 또 올림픽공원에 사람들 모여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 동력으로 우리가 겨우 지금 부정선거 밝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맨날 힘 빼는 기사. 저번에 제가 직접 가서 저기 입트마법 서명받은 것만 올공에서 4,000명이 넘는데 1,800명 모였다라고 거짓으로 보도하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올공 기사는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포인트가 뭐냐? 왜 유튜버를 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될 때 기존의 언론들 싹 다 배제하고 SNS를 활용한 그걸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본인을 극우 취급하니까 그냥 기존 언론을 뭐 완전히 완벽히 배제한 건 아니지만 기존 언론은 떠들어라.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 라고 해서 SNS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지금 SNS를 열심히 하냐? 저는 제가 공개하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팩트는 제가 자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뭘 올리면은 그래도 몇십만 명이 보거든요. 그러면 여론화가 될 수 있어. 요거 기사는 내릴게요. 제가 특정 언론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에 청와대에서 전화하면은 금방금방 제목이 바뀌고 우리가 꼭 보도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도 안 나오는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이트마법의 영향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막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언론사가 한번 잘못하면은 언론사를 그냥 문 닫게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언론사 입장에서도 그냥 조회수 잘 나올 만한 내용? 요새 저를 좀 까는 기사 쓰면은 좌파들이 신나가지고 거기 댓글 달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요번에 우파 댓글로 도배가 됐는데 좌파 댓글이 막 그렇게 달리고 어느 정도 조회수는 나와. 근데 제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저의 권력과 이재명, 김민석의 권력이 같습니까? 내가 권력을 그 정도 가졌을 때 맨날 하루 종일 나를 까도 돼. 그거는 아니죠. 그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재명도 골드 버튼 뜯어가면서 자기도 언박싱하고, 예? 그리고 강선우도 실버 버튼 뜯으면서 언박싱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건 보도 안 하고 제가 실버 버튼 받은 거 우리 보좌진들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제 이름 밑에 붙인 거는 문제가 됩니까? 제가 뭐 그거 받을 때 뭐 잘못해서 받았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면 소통이고 국민의힘이 하면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해서 SNS에 호소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들은 언론에서 보도 안 쓰는 건 여기서 터뜨리기도 해요. 그리고 언론과도 같이 가기 위해서 제가 늘 언론에도 정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틀마법 시리즈인데요. 사실 오늘 이거 여러분들 또 눈치껏 골드 버튼 갑시다 이런 글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저 개인도 응원해 주시지만 우리 당에서 이진숙 의원이요 상임위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거든요. 저도 라이브 방송 많이 켜요. 현장 가서 경찰청 갔을 때 또 올림픽공원에 현장 검증 갔을 때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방송 그때 보시니까 국민의 눈으로 직접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상임위는 원래도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어요. 거기 국회 방송에서 계속 나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 라이브 방송 송출되는 거를 받아서 자기들도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근데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만 민주당이 왜 그렇게 공격하겠어요? 라이브 방송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게 뼈가 아픈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게 본인들이 핵심을 찌르고 본인들이 아프지 않으면 왜 이렇게 이진수 의원을 쫓아내려고 합니까? 네? 안 그래요? 자꾸 입틀막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입틀막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야당 의원들 얘기하면은 야당 의원들 입도 틀어 막으려고요? 국민 입도 틀어 막고 야당 의원들 입도 틀어 막고 한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입은 못 틀어 막아. 내 입은 틀어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 나가가지고 김어준 쇼에 나가서 막 절하고 막 거기서 후원금 걷고 온갖 것 할 때는 그건 비판 안 하다가 이진수 의원 라이브 방송 거기서 켜가지고 좌파들이 공격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하고 나는 또 거기에 얹혀 들어가서 난 뭐 한 것도 없어. 실버 버튼 뭐 벽에 단게 그게 잘못입니까? 난 신경도 안 쓰지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싸워야 되고 여러분 언론에 꼭 보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제 방송에서 틀게요. 예, 저는 웬만한 방송보다 제게 더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김민석은 김어준 쇼랑 싸우려고 민주당 TV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 김민석은 민주당 TV 만들어도 되고 저는 주진우 이슈 해설 좀 틀면 안 됩니까? 그죠? 이게 얘기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아, 제가 개별 기자를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그동안 좀 쌓여왔어. 아,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해주나. 예. 이거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해주냐 이거예요. 예. 지금 동시 접속자가 6천만이거든요. 지금 다른 언론사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저처럼 용기 내서 이재명 까고 잘못한 거, 그러니까 억까는 안 되지. 하지만 깔만한 거 까고 민주당 잘못하는 거 까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언론사들도 유튜버 틀어도 되게 조회수가 높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틀어도 이미 순치가 돼서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도 못해. 그러면은 거기 방송을 누가 보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튜버 계속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스레드, 인스타 한 명이라도 저는 제 얘기 하잖아요. 좌파들도 좀 봐달라. 여러분들은 오늘 6천 명이나 오셔서 이제 이 영상 지금 좌파들도 눈으로 보면서 언제 주진우 욕쓰지 하고 있을 텐데 욕 써도 돼요. 뭐 좌파들이라고 뭐 본인도 스트레스 받으면 남도 욕도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주진우가 왜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왜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가면 안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1년 동안 떠들었어요. 이대로 가면은 집값 못 잡는다. 월세가 폭등하게 돼 있다. 전세 실종되게 돼 있다. 주진우를 1년 동안 떠들었는데 주진우랑 정반대로 갔어. 그래서 나라 망쳐놨으면 본인들이 반성하고 고개 숙이고 책임자 경질해야지. 정신승리하면서 주진우만 욕할 거예요? 그래서 주진우 욕하는 좌파들, 이재명 찍은 사람들 지금 막 지갑에 돈이 막 넘쳐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묘하게 받는 월급은 비슷한데 월급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장사도 다 안 되는데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서 월세 내고 나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행복하냐 이거예요. 우리 정치라는 게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건데 과연 이재명이 제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 정신승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명절 되면 30만 원씩 집어주면서 와 이재명 만세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좌파분들도 좀 방송 보고 논리로서 좀 대응을 해주세요. 괜히 해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하지 말고. 자, 드디어 메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약간 평소보다 제가 한 50분 지나야 넘어가는데 38분 만에 여러분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이재명이 청와대로 지금 안 들어가고 용산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용산에 관저 만들어 놓은 거 관련해가지고 막 되게 저는 그게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청와대를 개방해서 많은 관광객들도 왔었고 또 청와대를 즐기신 국민분들도 많아요. 근데 갑자기 또 거기를 리모델링을 다 해서 청와대를 입주하겠대요. 나는 이것도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내로남불이 뭐냐면 그 당시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을 두고
예산을 많이 들였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청와대 이전 공사비가 223억 원이에요. 청와대 이전 공사비가. 거기에 용산에 멀쩡하게 지금 해놓은 그 대통령실 관저를 청와대로 옮기기 위해서 청와대를 또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 의원들 용산으로 이전할 때 거품 물었던 의원들 이거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근데 223억 원이면 새로 짓는 게 낫겠어요. 누구 집을 여러분 집 지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땅이 있어서 땅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한옥집을 지어 223억 가지고 지으면은 글쎄요 한 99칸짜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나오던 조선시대 제일 갑부 한옥 지어야 230억 정도 드는 거 아니에요? 뭘 도대체 어떻게 짓길래 223억을 청와대 이전 공사비로 썼으며 여기다가 한옥이라서 지하랑 지상 1층이어서 층수가 몇 개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요. 네, 이거 기사를 조금만 내려볼게요. 기사 조금만 내려봐 주세요. 됐어요? 본문에 좀 보면은 네, 됐어요. 조금만 더 내려봐 주세요. 그래서 저기 청와대가 관광객에 의해서 상당 부분 훼손됐다고 하는데 나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질서 지켜가면서 저기 관광을 했기 때문에 뭐 훼손될 게 없어요. 늘 개방을 해왔고 다 줄 쳐놓고 다 줄 쳐놨잖아요. 근데 왜 223억이나 드냐 이런 거죠.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모델링이에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거 밝히셨는데 저기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청와대 이전에 따른 공사비와 유지 보수비가 작년 하반기에만 223억이 든 거예요. 이전 공사비는 161억, 유지 보수 비용은 62억. 그리고 아직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는 아직도 공개도 안 됐어. 거기다가 또 김은혜 의원실에서도 이것도 김은혜 의원실도 잘 하셨는데 종로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1층짜리 단층짜리 그냥 한옥이야. 아니 지하 1층까지 한 칸도 못 내려가요? 거기 엘리베이터가 왜 필요해요? 네. 근데 청와대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쪽에 이 용도를 주택이라고 한 거에 보면 종로구청 자료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진위 여부는 나중에 전체 설계도가 나오고 다 짓고 나서 우리가 공식적인 자료를 다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무슨 관저 이전할 때 이전하는 업체를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종합특검은 막 이것저것 다 뒤져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마음대로 기소하면서 자기들 이전하는 거는 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아들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주거 형태를 밝히라는 거예요. 지금 용산 관제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은 본인이 서울에서 월세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가지고 수입이 있으면은 그게 안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펫버스에 살라고 하고 고시원에서 욕조 들여놓고 살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대통령 되자마자 축의금을 또 받아. 축의금을 받으면은 현직 대통령이 축의금 받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웬만한 기업인들도 요새 보면은 웬만한 공직자들도 본인이 자리에 따라서는 정중히 축의금을 사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왜? 이해 충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대한민국 제일 센 사람이라고 자랑했잖아요. 제일 센 사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재명한테 축의금 내면서 5만 원 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왕창 축의금 걷어가지고 그 돈 어디다 썼고 그 돈에 대해서 증여세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아들에게 줬으면 증여세를 딱 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저번 국감 때 김현지 누구야? 이걸로 우리가 했었는데 이번 국감 때도 당연히 김현지 관련돼서 출석 문제가 나오겠지만 김현지 부서실장도 하는 일이 많으니까 국감 때 나와서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아들 어디 살아? 이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내가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가 무슨 스토킹 몸도 아니고 주소를 알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관저에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관저에 살고 있지 않다면 서울에서 전세 사나요? 월세 사나요? 그 자금은 어디서 났는데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주택을 못 갖도록 온갖 규제를 다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 아들은 어떤 그 규제에서 지금 자유로우냐? 어떠냐? 이거 우리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싹 얘기를 안 해. 근데 얘기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다혜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안 밝히다가 결국은 밝혀졌어요. 나중에 밝혀지고 나니까 문다혜가 무슨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닌데 성인인데 청와대에서 같이 산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청와대는 집주인이 우리고 세입자가 이재명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가족 우리가 그 청와대를 빌려줄 때는 국민들이 그냥 이재명과 그 배우자가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를 하고 빌려주는 건데 막 온 가족이 다 살라고 우리가 지금 거기 제공하는 건가요? 그러려고 또 220몇 억씩 써가면서 거기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숙 명품 옷감 얘기도 하셨는데 저 이 말씀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이거 나중에 제가 우리가 정권에 찾아와서 혹은 제대로 된 세상이 돼서 법치주의가 바로 서면 나는 김정숙 명품 옷값 사건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저렇게 수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뻔히 봤는데 한복 입으러 가는 데서 그 한복 사장님이 오죽하면 얘기했겠어요. 저 옷값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현금이 관봉권이야. 그 관봉권이 누가 지금 현금을 그렇게 빳빳한 현금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은행 가도 구하기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옷값을 내? 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여기다 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명품 옷도 옷이지만 퇴임하고 나서 그것도 있잖아요. 5천만 원의 현금을 김정숙이 부탁해가지고 김정숙의 지인이 5천만 원을 저기 딸한테 문다혜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포착이 돼서 정식으로 사건화됐어. 아니 검사들도 또 경찰들도 어떻게 수사하길래 수사기관에서 이걸 못 밝힙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5천만 원 어디서 났는데? 현금 5천만 원을 집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 있나요? 현금 5천만 원 어디서 난 거예요? 그리고 김정숙이 부탁해서 5천만 원을 넣었다는 얘기는 김정숙이 5천만 원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죽하면은 다니는 은행에 계신 분이 의심이 가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 자체적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퇴임 후에도 뭔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현금은 무슨 현금이겠어요? 특활비 남은 거 가져간 거 아니거나 아니면 어딘가 숨겨둔 현금이거나 뭔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제대로 수사 안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관저 이전이 어떻고 감사원이 어떻고 정말로 내로남불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국민들이 웃습니다. 웃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오늘 동시 접속자가 7,000명이 이른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중앙일보 코인 탔네요. 네, 중앙일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좀 그게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 같이 좀 이재명 정부도 같이 좀 견제합시다. 어느 언론이든지 간에 좀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주진우는 권력이 없어. 이재명은 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재명을 까야지 주진우를 까면 어떡해. 이거 좀 아니잖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내가 싫으면 개인적으로 뒷담화를 하든지 와서 사석에서 너 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거를 좀 같이 좀 비판 대열에 같이 좀 동참을 해주세요.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기자분들도 좀 나와 보시면은 제가 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거품 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국민들이 한두에 얘기해 온 게 아닙니다. 한두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해왔고, 그동안은 의혹은 너무나 많은데, 이게 역설적으로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뭐가 어디까지 입증됐고 어디까지 입증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의혹이 많아서 오히려 이 이슈가 묻혔던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식 수법이야. 이재명이 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제 열심히 뭘 사고 쳐서 까고 있으면 오늘 새로운 사고를 쳐. 그래서 그걸 까다 보면은 어제 거 까먹어. 거의 그런 식이에요. 얼마나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상한 장면이 많았으면은 그렇게 의혹이 많겠어요. 그때 몇 가지는 오해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 오해가 있을 때마다 풀어나가고 잘못된 게 있고 오해 받을 만한 게 있으면 자꾸 막 바꿔나갔으면 이렇게 안 됐죠. 저는 여러분 제가 투표율은 조작 사실 밝혀냈고 이제 득표율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까지 분석 끝내고 다음 주에
또 큰 거 하나 터트립니다. 예. 요새 뭐 그거 댓글에 그런 거 많잖아요. 곧 큰 거 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큰 거 옵니다라고 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많아. 저는 대체적으로 빈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큰 거 온다고 하면 큰 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조금 더 분석을 더 정밀하게 해서 제가 봤을 때 큰 거 이미 왔는데 온 거를 더 키워가지고 진짜 큰 거 온 걸로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특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까지 만들어서 넘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성관이의 행태에 대해서 추가로 포착한 거 저는 끝까지 깔 겁니다. 우리 보좌님들 표현이 안 좋네요. 표정이 안 좋은 게 제가 큰 거 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본인들이 밝힌 거는 밝힌 것도 큰데 제가 더 큰 거를 막 하겠다고 하니까 표정이 안 좋습니다. 농담이고 우리 보좌님들이 진짜 열심히 같이 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가능만 하면은 저는 이태한 특검이 요청하면 우리 보좌진들 2명 정도는 보내줄 용의가 있어. 근데 아마 그 절차 때문에 정식 파견은 안 되지만 참고인처럼 가서 참고인처럼 그 조사 형식을 빌리지만은 이게 뭐가 문제점인지는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들어와 계실지 모르는 저 이태한 특검 팀에 합류하실 분. 또 혹시 이태한 특검도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태한 특검도 이거 혹시 보시면은 저희가 이미 좀 먼저 달리고 있었으니까 달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 저기 뭐 이태한 특검한테도 자료를 계속 보낼 테니까 제가 보낸 자료는 조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요만한 것도 저 침소봉대하거나 뭔가 자료에 대해서 해석도 내로남불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래도 정확하게 해서 공개를 합니다. 자, 다음 주 큰 거 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 주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청와대 이전을 계속 비판을 하냐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제일 못하는 게 부동산 정책.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때 잘못했던 거 그대로 답습을 하거든요. 근데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막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실수요자까지 대출 다 막고 실거주물을 너무 과도하게 부여하면은 결과적으로 정말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굉장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세가 실종되고 다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 폭등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진짜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내가 너무 열받는 게 무식하고 경제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래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도 전세 제도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 전세 제도가 우리 무슨 잘못된 제도인가요? 그냥 전세 제도는 이용했을 때 전세 사는 사람들의 부담이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버려서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놓는 이자보다 월세가 2배가 높아. 그러면은 전세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2배로 다 비용이 많이 들고 2배로 고통스럽죠. 근데 왜 우리가 전세를 없애야 되죠? 그러더니 이제는 지들이 정책을 잘못 펼쳐가지고 전세가 실종돼가지고 월세가 폭등했는데 뭘 해도 된 것처럼 전세를 없애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정부가 전세 사업을 하겠대. 정부의 전세금을 내면 정부가 월세를 대신 내준대요. 이런 엉터리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방향을 바꿔야지. 이런 엉터리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전세금을 1억을 내면 월세를 얼마 내줄 건데? 지금 핵심은 뭐냐? 전세가 사라지면서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 대비로 월세가 너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에 대해서 이자를 1년에 한 500만 원만 냈으면 되면은 월세는 1200만 원, 130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전세 사는 사람이 1억을 빌려서 전세금을 내는 게 훨씬 이득이지. 전세를 못 내고 월세 내는 게 뭐가 이득이겠어요. 근데 정부가 전세 대신에 월세를 내주려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세의 갭을 메꿔주거나 그게 무슨 이런 멍청한 정책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세금을 내면 월세를 내준다는 말은 그거는 그만큼 또 국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월세비를 보전해주겠다는데 가능하지가 않아요. 댓글에 참 지랄도 풍년이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정통적인 댓글인데 너무 딱 맞는 댓글이에요. 지랄도 풍년이다는 말이 진짜 여러분 지랄은 욕설이 아닙니다. 국어 사전에 나오는 진짜 정말 화난다는 말씀도 드리고 민주당도 부동산 정책이 쫄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민석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한테 처음 반기를 드는 장면인데요. 이거 한번 기사 한번 띄워봐 주세요. 묘해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김민석 스타일이 맨날 저 이재명 뭐 해줄 것처럼 하다가 언젠가는 이재명하고도 또 다른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벌써부터 민주당이 이재명하고 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종부세 관련해서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되게 아는 척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아, 1주택자도 투기꾼이 될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집 한 채를 살 수가 없고 집 한 채 샀다고 해서 내가 거기 살든 말든 다들 투기꾼으로 취급한다? 내가 내 돈 내산인데? 그게 정상적인 사고 체계입니까? 땅이나 집은 국가가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배급제적인 사고예요, 그게. 그래서 북한식 사고라고 하는 거고, 도대체 중국이나 북한에 뭐 그렇게 비춰서 그런 이상한 이론을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있는 척 하면서 1주택에 관련돼서는 비거주자는 투기꾼이니까 저기 보유세를 더 많이 불리겠다, 내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뒤집어지죠. 아니, 우리가 집 한 채 사는데 이재명이 보태줬어? 생전 한 푼, 뭐 1원 한 푼이라도 뭐 보태준 거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정책이 점점 자기가 잘못해서 부동산 값을 올려놓고 자꾸 국민들에게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 갈라치기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을 선동해서 가상의 투기꾼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을 투기꾼 잘못이라고 돌리려는 전형적인 잔머리예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잔머리에 속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꾸 비거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겠다라고 막 했었는데 비거주에 대한 예외를 막 인정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거주 비거주 상관없이 세금을 똑같이 매기겠대요. 네. 그 얘기는 이재명 표 정책을 이제 이재명 수령님의 얘기도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안 들을래요. 이런 거거든요. 서울에 그 민주당 의원들 숫자가 많잖아요. 서울에 특히 민심이 아주 안 좋으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다 안 좋죠. 안 좋으니까 본인들이 다음 총선에서 우르르 낙선할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일제히 이재명 표 정책에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야, 거주 비거주 구분 두지 말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요청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묘하게 김민석이 첫 번째로 반기를 드는 장면이고 민주당도 표가 무섭다. 그래서 중국인 투표 없애는 거, 선거제도 바꾸는 거, 또 부동산 정책 바꾸는 거, 보안수사권 살리는 거 전부 다 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잘 받아가지고 이재명 잘못하는 거 열심히 까고 또 선거 때 잘 우리가 결집해가지고 이거를 박살을 한번 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해결이 되고 거울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댓글 좀 볼게요. 제가 오늘 나 자체가 흥분해가지고 네. 큰 거 온다라고 했더니 나 살짝 부담되네. 야, 큰 거는 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부 찾았고 또 찾은 걸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진우가 온다면 옵니다. 믿어주시고 네. 목담아님이 멀쩡한 나라를 왜 망가뜨리지? 이렇게 하셨는데 지들이 독재하려고 독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잘 살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독재를 할 수가 없어. 국민들을 다 거지로 만들어야지 독재하기 편한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됐는데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되고 나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독재에 대항할 힘이 없어. 그렇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독재자들은 더 큰 부와 더 큰 권력을 누려. 중국은요, 얼마 전에 기사 나왔는데, 뭐, 헝다그룹인가? 거기 있는 사람이 전 재산을 몰수당했대요. 재벌이야. 헝다그룹이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 회사는 관심이 없어서. 중국에서 엄청난 재벌이에요. 근데 어제까지 재벌이었어. 근데 갑자기 공산당이 얘기하면 전 재산 몰수. 그게 그 헝다그룹이 뭘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나 관심도 없지만, 그게 독재예요,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집, 내 돈 내산으로 집 한 채 사도 투기꾼 취급하고,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사람의 자유를 뺏고 하지 말라는 거 많고, 없애는 거 많은 게, 그게 바로 독재 정권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휴일이고 해서, 제가 조금 방송을 조금 더 할게요. 오랜만에 부산에 온 김에, 저도 주말이라 좀 여유가 있거든요. 댓글에 제메수엘라라고, 제메수엘라 되게 많이 나오네요. 제메수엘라. 네. 이재명과 베네수엘라를 합친 말이죠. 제메수엘라. 나는 그것도 웃기던데. JMF, IMF랑 이재명을 합친 합성어. 진짜 너무 싫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싫은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제주도 실종 사건을 제가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미친 경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진짜 미쳤어요. 제가 설명 들으면은 너무 끔찍하고 저는 이제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청장을 쪼을 겁니다. 법무부 장관을 쪼을 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족이 오죽하면은 실종자이신 장미란 가족분들께서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나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걸 해서 지금 여전히 실종자를 찾고 있고 저는 무사 기한을 정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시신이 이 장미란 씨는 아닙니다. 다른 시신인데 이미 실종이 됐다라고 신고가 됐다가 이 담당 경찰이 이거 실종 아니야. 실종 사건 종결할게. 라고 해서 종결한 후에 다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나는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게 장미란에 담당하는 경찰관 한 명이거든요. 이게 거의 연쇄살인에 가까운 엽기적인 범죄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실종 사건이 되면은 실종 사건인데 평소에 단순 가출이 아니고 멀쩡하게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카드도 안 써, 휴대전화도 안 해, 집에도 안 들어와 라고 하면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실종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담당자가 정해지고 이 사건을 추적하는 사람이 정해질 거잖아요. 근데 실종 사건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란 씨 같은 사건 경우에는 너무 끔찍한 게 실종됐다고 가족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날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는 장미란 씨 연락됐습니다. 안심하세요. 장미란 씨 잘 있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연락은 원하지 않는데요. 라고 해서 완전히 그 범죄자나 할 것 같은 완전 센 거짓말을 해가지고 장미란 씨 가족은 안심시켜 놓고 그 실종 사건은 경찰에 들어가서 이미 사망 사건으로 밝혀졌음 이런 식으로 써서 종결을 해버렸어요. 이 자체로 본인이 일부러 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가족한테는 무사합니다 라고 써놓고 전산에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장미란 담당 경찰을 유력한 용의자로 올려놓고 수사를 할 것 같아요. 뒤늦게 체포를 했는데 단순히 기록을 위작한 게 아니라 이 실종에도 관여된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장미란이 가족한테 직접 장미란 씨가 가족한테 연락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장미란 씨가 가족한테 연락하는 순간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쭈루룩 들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장미란 씨가 연락 안 할 거 어떻게 알고 가족한테 미리 거짓말을 해요. 장미란 씨하고 연락됐는데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실종 사건을 없애버려. 이게 뭐죠?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도 관여된 거 아니에요. 단순히 사건을 말아먹은 게 아니라 단순히 말아먹은 걸 떠나가지고 실종 범죄를 밝히고 장미란 씨를 구해낼 수 있는 어떤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문제인데 이 정도면 공범 아니야? 최소 공범이라고 하셨는데 중국이 또 여러분 치안이 안 좋잖아요. 이게 중국이 무비자 정책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방에서 소매치기 사범들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유독 제주도에만 중국에서 원정 오는 소매치기 사범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이거 보도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강력범죄들이 일어나고 현재도 성인이 15명이나 연락이 두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미란 씨처럼 생활 반응, 그러니까 누군가 휴대전화를 쓰거나 친구랑 통화를 하거나 또 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하는 등 살아있을 때 응당해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응당해야 되는 생활 반응이 끊긴 사람이 15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약에 경찰청장이면은 특별수사팀 여기다가 100명, 200명 전담팀을 만들어서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이 15명 전수조사하면은 이 범죄에 희생되거나 한 사람들도 이게 범죄에는 살인 강도도 있지만 납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종돼 있는 가족분들을 생각해서 이 실종자분들은 다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말 하루라도 급히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경찰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댓글에 인신매매, 장기매매 아니냐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는 옛날 같았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신매매가 어딨어라고 장기매매가 어딨어라고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화장실에 가면 장기 사고 팝니다 라는
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고속버스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 말인가? 제가 밝히지는 못했지만 경찰하면서 그 뜻이 맞는 수사관도 있어가지고 그건 내 영역도 아닌데 직접 전화도 해본 적 있어. 근데 그때는 전화번호가 지나갔는지 장기를 사고 판다는 전화번호가 전화 연결이 끊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주도의 치안도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이게 한번 치안은요, 한번 뚫리면 풍선 효과가 있어서, 여기서 범죄 저지르면 좀 안 걸려. 라는 생각이 들면 글로 쫙 몰려요. 그러니까 마약도 한쪽으로 쫙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최소 공범이라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약간 수사 쪽을 해보신 분이야.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이거는 공범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살아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전산에는 죽어있다고 쓸 수가 있나, 이게. 저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다음 기사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제주 성인 실종이 3년 7개월간 2,900건인데, 이게 다 실종 신고는 단순히 그 가출 신고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동학대, 여성학대, 그리고 가정 내 학대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학대가 있어서 애가 가출을 했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애를 찾아야 되니까 실종 신고를 해. 그러면은 실종 신고에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실종이 있고, 그리고 단순 가출인데 오해에 의한 실종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어떤 유형은 진짜 범죄에 희생이 되거나 납치를 돼서 실종이 돼서 신고를 하고 장기간 실종이 된 경우. 장기 실종 사건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재명이 본인 테러 당했다고 그 테러의 배후를 찾는다고 해서 경찰이 100명, 200명 투입해가지고 테러 사건 재수사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그거 보고 되게 욕했어요. 그 지난 사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수사했는데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경찰에서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그 당시 테러범도 다 잡혔고 그 수사할 만큼 다 수사하고 뒤질 만큼 다 뒤졌는데 100명씩 투입해가지고 더 뒤진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장기 실종 사건에 아동 실종, 장기 실종 사건에 성인 실종, 가족은 애가 태는데 그런 사람들 잡아야 맞지 않아요? 그런 사건들 재수사해가지고 지금 장기 실종 사건 중에 누가 수사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아마 한 명이 다 들고 있으면서 제대로 수사 안 할 거예요. 예전 일이긴 하지만 과거의 연쇄살인 사건을 어떤 경찰청장이 잘한 거죠.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장기 미제 사건을 경찰의 에이스들을 넣어서 집중적으로 뒤졌어요.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도 잡히고 되게 미제 사건 중에 상당한 사건이 해결이 됐어. 근데 전국에 실종당한 사람들 가족을 생각하면은 이재명 테러범 그거 배우 찾겠다고 지금 팀을 꾸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이 지금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실종 사건에 뒤져야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의 김한규 의원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했잖아요. 나서서 막 이상한 논리 펼쳐가면서 여기 감쌌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런 일 막 일어나도 경찰에 그냥 맡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개몽이 되십시오. 주진우 이슈에서 보고 좀 개몽이 좀 되세요. 아니 이거는 농담을 할 얘기도 아니다. 김한규 의원도 나는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도 민주당 중에서는 합리적인 얘기도 가끔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안수사권 또 하니까 보안수사권 찬성? 말이 안 되죠. 제가 흥분해서 얘기하다 보니 이게 층고가 높아서 좀 목소리가 울리는 모양인데 약간 좀 마이크에다가 좀 조그맣게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스레드에서 어떤 분이 올린 건데 제가 이분 문제의식에 너무 공감해서 제가 올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스레드에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거 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전부터 수상했던 내용인데 실종 문자가 오면 이분이 그 문자를 다 캡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경찰 번호도 캡처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 실종 사건이 사라져 있어요. 근데 그 실종 사건 중에는 경찰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실종자 찾았을 거죠. 찾았으니까 없앴겠죠.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장미란 씨 관련된 담당 경찰이 한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실종 사건을 이런 식으로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카카라님의 지적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거 제가 정식으로 조회해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실종 문자가 오고 나서 실종 사건이 없어지는 게 과연 실종 사건이 다 해결돼서 없어진 거냐? 아니면
실종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뭔가 허위로 없앴느냐 이런 건데 이분이 굉장히 성의껏 전부 다 이거를 실종 경보 정보를 쭉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종 경보 문자를 쭉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놓으셨고 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실종 신고된 이후의 상황을 추적해서 보니까 그때 추적한 걸 보면은 막상 사건은 없어져 있어. 물론 이분들을 찾았으면 다행이지만 못 찾았는데 없어진 사건이 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이미 경찰이 조작한 게 드러난 이상 저는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다음 제가 다음번에 또 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사건 썰을 풀고 이제 끝낼게요. 한 5분, 1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이 실종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가 갑자기 실종돼서 30대 실종돼서 지금 아직까지도 못 찾았거든요. 이제 범죄에 희생이 됐다라고 하죠. 아, 이것도 언제 만들었네. 주진우가 말아주는 사건설. 네. 아니, 사건설로 이게 지금 법의학적인 요소도 있고, 보안수사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과거 사건을 좀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사법연수원, 제가 31기인데요.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가 있었어요. 제가 실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아주 친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인사하고 지내는 정도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변호사를 바로 나가신 거예요. 근데 변호사를 잘 하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식을 잡아놨다가 계속 그 여자가 결혼식을 미뤄. 결혼하려고 그러면 또 미루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미루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화면 먼저 보여주세요. 네. 근데 실종되고 나서 이 실종돼서 단순히 이 변호사가 실종되고 나서 이 같이 사는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변호사가 저기 지방에 변호 업무 때문에 지방에 출장 간다고 했다. 이렇게 주변에 설명도 하고 또 가족들도 그런 줄 알고 실종 신고를 좀 늦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드디어 실종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실종 뒤에 한 달쯤 지나서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새로운 여자가 생겼으니까 이 여자랑은 헤어질 거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아라. 이런 식의 전화와 팩스를 받았다. 이렇게 여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니까 가족들은 뭔가 미심쩍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한 달씩이나 왜 가족과 연락을 끊지? 새로운 여자가 생겼으면은 그냥 기존 여자랑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를 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독 이 여자한테만 연락을 한다는 게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의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여자가 쪽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헤어지자. 집 나간 거 중언부언 하지 말고 너도 다른 남자 만나라. 그러면서 이 필체를 가족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필체는 이 변호사의 필체가 맞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글씨가 일단 너무 삐뚤삐뚤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 나간 거 중언부언 하지 말고.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거잖아요. 집 나간 거 중언부언 하지 말고 라는 말이 한 달간 실종된 사람 치고는 좀 문맥이 이상해. 그리고 너도 다른 남자 만나라. 헤어지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수사를 하고 봤더니 너무 끔찍하게도 이 변호사의 일기장과 수첩에서 글자를 오려내서 오린 글자를 붙인 다음에 그거를 깨끗하게 복사를 해서 이걸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 이 여자가 범인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왜 이런 짓까지 해? 그러니까 실종과 관련돼서 뭔가 실종된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까? 만약에 실종된 사람이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나 어디 딴 데 갔다 왔는데 저 외국 갔다 왔는데 그때 뭐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연락을 못했어라고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은 실종 과정에 관여되거나 실종 과정에 뭔가 관여되지 않았죠. 공범이 아니면은 이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변사 사건을 실종 사건을 변사 사건인 것처럼 막 종결해버리고 장미란 씨 가족에게는 거짓말하고 한 것은 뭔가 실종 과정에 관여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사건이 딱 떠올랐어. 그때 한번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더 실감 나잖아요. 이게 실제 나왔던 그 당시에 그 문자예요. 집 나간 거 중언부언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글씨가 삐뚤삐뚤하고 각각에 나오는 걸 조합해야 되니까 말투가 중언부언이라는 말에 억지로 끼워 넣은 거지.
다른 뭐 남자 이런 거를 다른 데 다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해자, 어자 뭐 이런 말들을 다 조합해서 이거는 계획적으로 실종에 관여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게 변호사 실종을 대부분 살인 사건으로 봤던 이유가 뭐냐? 일단 그 살고 있던 여자가 최모 씨인데 사망이나 실종되었을 경우, 사망뿐만 아니라 실종되었을 경우에도 최대 15억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당시가 굉장히 2007, 8년, 10년대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15억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거기다가 보통 내가 실종될까봐 보험을 가입하진 않잖아요. 뭐 사망보험은 가입하거나 병보험은 가입하는데 실종되었을 경우에도 최대 15억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이 됐고 거기다가 직장보장보험의 수익자를 가족에서 자기로 바꿔놨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그리고 변호사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을 막 도장을 파가지고 가서 다 팔아버려. 그리고 예금도 다 뽑아버려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뒤집어 보면, 이 변호사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너무 화나네요. 이 변호사가 이제는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확신 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용의자를 두고 막 수사를 했는데, 결국 살인사건을 못 밝혔어요. 이게 수사권이나 그 당시 물론 보안 수사권은 있었지만, 수사라는 게 한 번 삐끗하면은 초동 수사가 잘못되면은 뻔한 범인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 최모 씨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동거남도 있었어요. 동거남이 따로. 그러니까 이 변호사랑 결혼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중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CCTV에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그날 실종된 변호사의 차가 있었는데 그 차에 그 변호사가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변호사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동거남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CCTV에 딱 영상이 나왔는데 영상의 해상도가 되게 낮아요. 근데 가족들은 딱 보고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다음이요. 이게 그 영상인데 해상도가 굉장히 낮죠. 하지만 왜 우리가 아는 사람을 보면은 이게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인 게 딱 들통이 난 거예요. 다음이요. 그리고 혼인 신고를 이제 그 실종된 변호사의 재산을 빼먹어야 되니까 실종된 변호사랑 실종이 되고 나서 혼인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약간 배우자 신분으로 막 재산을 빼내거든요. 근데 그 혼인 신고서에 실제 남편은 그 변호사니까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동거남의 번호를 적었다든지 변호사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도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재반 정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많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 최모 씨는 징역 2년을 받은 거예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징역 2년을 받고 끝났는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일단은 그 동선 추적이 실패하다 보니까 실종된 변호사가 지금도 살아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몇십 년이 지났고 지금 이제 범죄 피해 희생양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뭔가 실종되거나 납치된 장소거나 범죄에 희생됐으면 시신을 찾는 것도 실패했고 자백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또 자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수사가 제대로 엉망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 변호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을 가지고 사기죄로 2년 선고되고 끝난 겁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그때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렸는데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제가 왜 이런 사건까지 설명을 드리느냐. 수사권은요.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진짜로 국민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대부분 이런 강력범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분은 그냥 어렵게 사법고시 돼서 사법연수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돼서 잠깐 있었는데 그 법 공부만 한다고 그냥 청춘을 바쳐서 공부만 하다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일단 천벌 받아야 되겠죠. 천벌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난 영화의 그냥 하차 같은 그런 거죠. 하차 영화 옛날 영화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주도 실종 사건이 정말로 그 실종하신 분이 무사히 정말로 돌아와야 되겠지만 그만큼 좀 엽기적이에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분명히 묻습니다.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수사 경험도 있어야 되고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밝힐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뭐 검거되지 않은 사람이 많을수록 범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지금부터 요구합니다. 제가 이거는 정식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법사위원으로서 경찰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해서 아까
그 스레더 해주신 분의 그 의혹까지 포함해서 실종 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된 것이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또 실종 사건 자체도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거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일제 점검해서 범죄에 희생됐으면 범죄자 찾아서 우리 법정에 세워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국가가 아닌 거예요. 정부가 아닌 거고 그건 대통령 자격도 없는 거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그 남자는 동거남은 2년보다 더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 징역 한 1, 2년 살고 다 나왔어. 지금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선가 우리랑 같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 경비체제 같은 게 다, 치안체제가 다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거고, 예, 전역 노을님이 악마는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정도 범죄자는요,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범죄자는 개전의 정이 있을 수가 없고, 예, 승현님이 사형제 부활하자고 하셨는데 사형제 부활 완전 찬성. 예, 사형제 집행,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사형제를 집행하게 되면 검사가 사형제 집행하는 곳에 직접 가서 참관을 해야 돼요. 검사가 그 형벌의 집행을 참관해야 되기 때문에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장면을 직접 봐야 됩니다. 누구나 그거를 꺼려해요. 옛날에 검사들은 사형제가 있을 때는 검사들이 직접 다 봤었어요. 근데 저는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이후에 검찰에 들어와서 저는 사형을 직접 보지 못했고 대신에 그 혹시 범죄자에 희생된 사체일까봐 변사체 검시라고 하죠. 시체가 이제 있으면은 거기 가서 검안은 정말로 많이 했어요. 혹시 누군가 범죄로 누군가 목을 졸라서 죽이거나 그렇게 해놓고 다른 자연사로 뭔가 좀 바꿔놓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사형제를 만약에 부활시켜준다 그러면 나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사형 참관하겠다. 왜냐하면 사형을 참관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침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거는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고 사형제도의 집행이 공정할 수만 있다면은 나는 그거 내가 검사로서 책임이 주어지면은 나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저는 사형제 찬성론자인데요. 이제는 그때보다 더 사형제 부활의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 사건도 복귀해야 되고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 1시간 반이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말인데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여러분 방송 상태도 뭐 좀 목소리도 울리고 했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7,400분 이상 같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도 여러분들 뭐 생각이 100% 같을 수는 없겠지만 공감되는 부분들은 많이들 공유해 주시고 또 많이들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제 저는 오늘 저녁에는 부산에서 또 행사가 있어서 부산 행사에 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쯤에서도 아니 1시간 반이나 했으니까. 그래서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오후 5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